하얀 배 속에 든 건 우리 핏줄이 아니야. 이 더러운 것 당장 꺼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제 딸의 비명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발로 차면서 내뱉는 그 짐승 같은 여자의 목소리, 돈 봉투가 얼굴에 던져지는 모욕적인 소리가 뒤엉켜 제 귀를 찢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며 심장이 돌덩이처럼 굳어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제 딸의 자존심을 짓밟고 제 딸의 존재를 더럽다 말한 바로 그들에게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0달 전, 제 딸 유진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저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최고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자수가 놓인 연보라색 저고리에 쪽빛 치마. 유진이가 제 손을 잡고 엄마 꼭 선녀님 같아라며 해맑게 웃어주었죠. 하지만 그 고운 옷은 제게 맞지 않는 갑옷처럼 무겁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의 신부 측 혼주석, 금장 의자 2개 중 하나에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으니까요. 제 옆에 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을 기다리다 지친 듯 공허한 그림자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과 친척들은 제 옆에 빈자리를 힐끔거리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이화영. 오늘 내가 무너지면 유진이가 슬퍼해. 수십 년간 주문처럼 외워온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때 예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사돈댁 식구들이 들어섰습니다. 사돈어른, 그러니까 강 회장은 수십억 원짜리 그림을 보는 감정사처럼 오만한 눈으로 예식장을 후쳤고 안사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여왕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멈춰섰죠. 안사돈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술 끝만 살짝 올려 웃었습니다. 그건 미소가 아니라 값을 매기는 상인의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따님을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호호.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도 없이 자란 애를 데려가 주니 고마운 줄 알라는 칼날이 숨어 있었죠. 저는 그저 마른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유진이가 착하게 커져서 고생인 줄도 몰랐습니다.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안사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빈 의자를 보란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긴 아버지의 빈자리가 컸으니 더 악착같이 키우셨겠죠. 이제 저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부족한 건 저희가 알아서 채워 가르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족한 것, 가르치겠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다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제 딸 유진이가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 아이를 낳고 제 인생은 오직 유진이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남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 딸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날.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아려오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 나 예뻐? 나 정말 행복해.
그렇게 말하는 딸의 얼굴에는 한 점의 그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런 딸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어둠이 내 행복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단다. 차마 뱉을 수 없는 말을 삼키며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응,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하객석 맨 뒷줄, 가장 구석진 자리에 가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듬직한 체구의 한 남자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미동도 없이 오직 유진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제 첫사랑이자 유진이의 친아버지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어머니의 오랜 지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집안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우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에야 저는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이에게 아빠는 아주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와 사별한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모질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제 곁을 맴돌며 유진이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준 그를 저는 끝내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유진이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제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를 알릴 수 없는 딸의 결혼식을 가장 먼 곳에서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부딪혔습니다.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고. 결혼식이 시작되고 사위 강민혁이 씩씩하게 입장했습니다.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 유진이가 왜 그토록 이 남자를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제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만 믿으면 돼. 사돈댁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해도 사위만 내 딸을 아끼고 사랑해주면 그걸로 된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 사돈댁은 보란 듯이 자신들의 친인척과 지인들만 챙기며 저와 제 쪽 하객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안사돈은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유진이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어서 안쓰러운 구석이 있지만 참 착하답니다. 그 안쓰러운 구석이라는 말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강 회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우리 민혁이가 저 애 아니면 죽는다고 해서 허락은 했지만 난 아직도 이 결혼 탐탁지 않소? 근본 없는 집안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게 내 원칙인데. 앞으로 처신 잘하시오. 유진이도 사부인도. 그건 충고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술기운을 빌린 그의 눈빛은 번들거렸고 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진이는 사위의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모욕감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결혼식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있는데 안사돈의 차가운 목소리와 강 회장의 번들거리던 눈빛이 번갈아 떠오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해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제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제 딸의 비명과 함께 수화기를 뚫고 날아왔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차 키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우리 딸과의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엄마가 갈게.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아기처럼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차고의 문이 열리고 제 차가 어둠을 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서 평생을 순한 양처럼 살아온 이화영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새끼를 물어뜯은 짐승들을 사냥할 어미 늑대뿐이었습니다. 밤의 고속도로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 외에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제 차는 마치 제 딸에게 달려가는 제 마음처럼 위태롭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 행복해하던 내 딸의 얼굴이 어쩌다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어 버린 걸까요? 기억은 10달 전 제 딸이 처음으로 그 집의 문턱을 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유진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에 들어왔어. 우리 집 정말 그림 같아. 딸이 말한 우리 집은 강남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대리석 복도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적처럼 쏟아지는 곳. 하지만 그 집은 사람이 사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값비싼 물건들로 채워진 차가운 얼음의 성이었죠. 유진이는 그 텅 빈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고 싶어 했습니다. 신혼 초 딸은 제게 전화를 걸어 조잘거리곤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꽃시장에 가서 프리지어를 한 아름 사왔어. 거실에 꽂아뒀더니 향기가 너무 좋아. 하지만 다음 날 유진이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더니 집안격에 맞지 않게 무슨 짓이냐고. 가정부 시켜서 다 갖다 버리셨어. 안사돈은 유진이의 모든 것을 지워나갔습니다. 유진이가 남편을 위해 서툰 솜씨로 아침상을 차리면 안사돈은 맛보기도 전에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이런 건 우리 집 식탁에 올리는 거 아니야. 배운 것 없이 손만 대면 일을 망쳐놓는다니까. 당장 치워.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제 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유진이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위, 강민혁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민혁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밤마다 풀이 죽어있는 유진이를 끌어안고 속삭였죠.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워.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제 딸은 그 말 하나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래, 이 사람만 날 사랑해주면 괜찮아. 언젠가는 어머님도 내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바보같이 착한 내 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의 성에 냉기는 그 뜨겁던 사위의 사랑마저 서서히 얼려버렸습니다. 변화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유진이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유진이가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텔레비전만 쳐다봤고 안사돈은
유진이가 수저를 들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유진이가 상처받은 눈으로 민혁을 쳐다보면 처음에는 아버지, 유진이가 말씀하시잖아요 라며 아내의 편을 들어주던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른들 식사하는데 어디서 옆편 내 편을 들어 밥상머리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나?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민혁은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내도 그는 애써 외면한 채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라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고요. 제 딸은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안사돈이 아끼는 외국 디자이너의 쿠션을 유진이가 모르고 다른 곳에 옮겨두었던 모양입니다. 안사돈은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 갔나 했더니 내가 옮겼어? 누가 내년 따위에게 이 집 물건에 손대라고 했지?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모르는 게. 그 모욕적인 폭언은 거실에 있던 모든 가정부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유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민혁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진이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눈물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하지만 민혁은 그저 지친 얼굴로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사람 피곤하게. 그리고는 울고 있는 제 딸을 지나쳐 그대로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가 외면한 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모욕 앞에 홀로 던져진 제 딸의 마지막 손을 매정하게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이의 전화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예전처럼 제잘거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응, 엄마. 나 잘 지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 메마른 목소리 끝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매달려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친정에 오는 날이면 아이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면 아니야, 엄마. 시댁 어른들이 잘해주셔. 내가 잘해야지. 라며 억지로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딸은 행여 제가 걱정할까봐 그 거대한 얼음성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친정 엄마가 딸 시집살이를 부추긴다는 말만 들을 게 뻔했습니다. 아비 없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저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제가 나서는 순간 유진이의 입지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저는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이 저 지옥에서 버틸 힘을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유진이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는데. 응? 무슨 일이야, 딸? 수화기 너머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 아기가 생겼어. 이제 막 6주 됐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하늘이 우리 딸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정말이니? 정말이야, 유진아. 아이고, 잘됐다. 정말 잘됐어. 유진이는 제 기쁨에 용기를 얻었는지 조금 더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엄마. 이제 괜찮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 보시면 좀 달라지시겠지? 민혁 씨도 자기가 아빠 된다니까 너무 좋아해. 이제 우리 세 식구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 희망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핏줄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니 제 핏줄을 이은 손주는 귀하게 여기겠지. 이제 우리 유진이 더는 외롭지 않겠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내 딸이 마지막으로 움켜쥔 그 가느다란 희망의 동아줄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절망으로 향하는 덫이었다는 것을. 그 작은 생명이 내 딸을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는 빌미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가 어떻게 짓밟혔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희망은 때로 가장 잔인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한 줄기 빛인 줄 알고 붙잡았던 그것이 사실은 나락으로 향하는 썩은 동아줄일 때 절망은 몇 배나 더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제 딸 유진이에게 뱃속의 작은 생명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제 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린 지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간 유진이는 아주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도 모르게 배를 쓰다듬었고 밤이면 뱃속의 아기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죠. 아가, 엄마야. 내가 와줘서 엄마는 이제 하나도 외롭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널 보시면 아주 예뻐해 주실 거야. 그 작은 생명은 얼음성 같던 시댁을 녹여줄 따스한 봄이라고 제 딸은 굳게 믿었습니다. 민혁도 처음에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와, 이게 우리 애라고? 신기하다라며 아이처럼 좋아했고 밤에는 유진이의 배에 귀를 대고 아빠 목소리 들리니? 하고 속삭이기도 했죠. 그 모습에 유진이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아직 식지 않았다고. 이 사람만 내 편이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문제는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며칠을 고민하다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를 샀습니다. 하얗고 보송보송한 갓 태어난 아기에게나 맞을 법한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그걸 예쁜 상자에 담아 온 가족이 모이는 주말 저녁 식사 후에 꺼내 보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 저녁. 식사는 여느 때처럼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경제 뉴스를 틀어놓고 밥을 먹었고 안사도는 유진이가 국을 뜨는 소리에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진이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 소파에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를 강 회장과 안사돈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안사돈은 경멸 어린 눈으로 상자를 흘끗 쳐다볼 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너한테는 뭘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강 회장은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손에 든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민혁이 눈치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진이가 준비한 거래요. 한번 열어보세요. 유진이는 용기를 내어 직접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하얀 아기 신발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기가 생겼어요. 두 분께 손주가 생기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 딸은 아마 활짝 웃으며 축하해주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고생했다. 며 손이라도 잡아주실 줄 알았겠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감싼 것은 싸늘하다 못해 살얼음이 돋는 듯한 경멸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신발을 마치 더러운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네, 어머님? 유진이가 무슨 말이냐는 듯 되묻자 안사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뱃속의 애가 우리 집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다. 내년 핏줄이 섞인 걸 우리가 왜 손주로 받아줘야 하지?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강 회장도 리모컨을 내려놓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내 애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집안은 다르다. 아무 핏줄이나 함부로 섞는 그런 근본 없는 집안이 아니란 말이다. 알겠어? 아버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민혁 씨 아이고 두 분의 손주잖아요. 유진이가 울먹이며 항변하자 안사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아기 신발 상자를 손으로 탁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신발 한 짝이 대구르르 굴러 유진이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감히 손주라는 말을 입에 올려. 우리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 핏줄. 나는 절대 인정 못한다. 당장 지워.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해 줄 테니 그 더러운 건 깨끗하게 처리해. 지우라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는 제 아이란 말이에요. 처음이었습니다. 순한 양 같던 제 딸이 시부모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유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안사돈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살같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진이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얗던 뺨 위로 순식간에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년이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야. 유진이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유진이의 남편이라는 강민혁은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이라도 내 편이 되어줘. 하지만 민혁은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머니를 말리는 신용을 하며 제 딸의 심장에 칼을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때리기까지 할 건 없잖아. 유진이도 엄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거야. 그치, 유진아? 그 순간 유진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한 사람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유진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싫어요. 절대 못해요.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예요. 바로 그 말이 안사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안사돈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유진이가 감싸고 있던 만삭의 배를 하이힐을 신은 발로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내년 뱃속에 든 건 우리 핏줄이 아니야. 이 더러운 것 당장 꺼져. 퍽 하는 둔탁한 소리. 제 딸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사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쓰러진 유진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돈 받고 당장 사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유진이는 아랫배를 움켜쥔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끔찍한 고통과 온몸으로 느껴지는 모멸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정부들이 놀라 달려오려 하자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뭘 보고 있어? 당장 전현을 집 밖으로 끌어내. 가정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두 사람이 유진이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유진이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 그토록 원하던 우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제 딸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쫓겨난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배는 찢어질 듯 아파오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얇은 실내복 차림 위로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칼날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유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비가 내리는 거리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뺨 위로 흐르는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나 혼자뿐이구나. 내 아기도 나도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절망의 끝에서 유진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버텼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그것이 제 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밤의 도로는 제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끝없이 어둠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차는 빗속을 가르는 한 마리 미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렸습니다. 딸의 비명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 그 짐승 같은 여자의 목소리. 저는 운전대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2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깊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철수 씨, 와줘요.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그는 단번에 제 목소리에 담긴 파국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유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 제발, 그냥 와줘요. 와서 모든 걸 봐줘요. 전화를 끊고 저는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그들의 집, 그 얼음성이 있는 강남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있을까, 내 딸. 그 차가운 집 앞에서 비를 맞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상상은 애써 고개를 저어 털어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저는 딸의 모습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화려한 1층 로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석, 불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놀이터의 벤치 위였습니다. 비를 쫄딱 맞은 채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 딸.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을 자신의 배를 그저 멍하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주인이 버린 인형 같아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달려가 저는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딸의 몸에 둘러주었습니다. 유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덜덜 떨리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아이의 텅 빈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초점 없는 눈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딸을 부축해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고 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뺨에 붉은 손자국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 결혼을 허락했을까? 아니, 내가 왜 저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모든 것이 내 탓이었다. 내 죄였다. 집에 도착해 유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딸은 괴로운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아기한테 제발. 그 잠꼬대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만든 거짓말로 내 딸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부수고 진실 위에 다시 서야 한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비밀이 결국 내 딸을 근본 없는 애로 만들고 짓밟히게 한 족쇄가 되었다. 이 족쇄를 내가 직접 끊어내야만 한다. 내 딸이 증오하고 원망하더라도 그래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 광풍이 휩쓸고 간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이었습니다. 아이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나도 아기도. 다 끝난 것 같아. 저는 딸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가슴에 묻어온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엄마 말 잘 들어. 끝나지 않았어. 너 혼자가 아니야. 뭐가? 혼자가 아니야. 세상에 나 혼자인데. 아니야. 유진아, 너에게는 아빠가 있어. 그 말에 유진이의 텅 빈 눈동자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저를 마치 헛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는 하늘에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내가 거짓말했어. 너희 아빠, 살아있어. 엄마가 너무 못나고 이기적이어서 평생을 숨겼어. 미안해. 딸, 정말 미안해. 유진이의 얼굴이 충격과 혼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손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거짓말. 엄마 지금 나 아프다고 헛소리하는 거지?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왜 해? 아빠는 죽었어. 내가 아는 아빠는 그거 하나뿐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널 지켜봐온 사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박철수 씨가 굳은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침대에 누워있는 유진이에게 그리고 유진이의 퉁퉁 부은 뺨에 가 닿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진이는 방에 들어선 철수 씨와 울고 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약을 사들고 달려왔던 아저씨, 대학 입학 선물이라며 제일 좋은 노트북을 사주셨던 아저씨, 늘 멀리서 하지만 항상 자신을 지켜봐주던 그 엄마 친구 아저씨,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유진이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철수 씨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의 침대 곁에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청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중년 남자의 체면도 그 순간 그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 앞에 선 죄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채로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파르게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유진아, 아빠가 다 잘못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유진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영혼의 울음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유진이는 실오라기 같은 힘을 쥐어짜 그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에는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그저 묵묵히 딸의 주먹을 다 받아내며 계속해서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 아빠가 평생을 죄인으로 살게. 미안하다. 결국 유진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수 씨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였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눈물은 사라지고 대신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뺨에 남은 붉은 상처를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자신의 눈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나지막하지만 온 세상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영아, 이제부터 내가 해.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전부 끌어내릴 거야. 그는 창가로 다가가 젖은 손으로 딸의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아빠가 약속할게, 유진아. 내 눈에서 흐른 눈물방울수만큼, 아니 그 1000배, 10,000배로 그놈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게. 내가 짓밟혔던 그 자리, 그놈들 무릎을 꿇려서라도 내 발에 입 맞추게 만들 거야. 이 아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철수 씨가 제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눈물의 밤이 지나고 그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감정은 얼음장 아래 깊은 심해처럼 고요하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었고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목표물을 향해 달려드는 가장 정교하고 무자비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비밀 사령부로 변했습니다. 철수 씨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그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다. 박철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록해. J&H 건설 회장 강만식. 그 인간 일가 뒷조사 먼지 한 톨까지 털어와. 자금 흐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정관계 로비 내역 비자금 탈세 불법 증여. 지난 30년간 그놈들이 저지른 모든 걸 이틀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의 최측근이자 경찰 내 최고의 정보통이었습니다.
그는 철수 씨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군인처럼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그가 서재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다정하고 미안함 많던 철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짧고 단호한 명령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다른 전화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검사, 나야. 혹시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중에 J&H 건설 관련된 거 있나? 없어?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몇 년 전에 덮었던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다시 한번 들춰봐. 거기 분명 강만식이 이름이 나올 거야. 내가 미끼를 던져줄 테니 자네는 낚싯대만 준비하고 있어. 그가 움직이자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 세무조사팀이 꾸려졌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J&H 건설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아직 아무것도 흘러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물밑에서 가장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의 목을 죄 밧줄을 엮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 후 새벽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류가 가득 담긴 커다란 상자 여러 개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철수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후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재 바닥에 상자들이 열리자 그 안에서 강만식 일가의 추악한 역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수 씨와 저는 밤을 새워가며 서류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서류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탐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구매한 수십억 원짜리 해외 부동산, 며느리인 제 딸에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딸에게는 편법으로 증여한 수백억 대의 주식, 하청업체들을 쥐어짜서 조성한 비자금, 그리고 그 돈으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상납한 뇌물 목록까지.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성 안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왕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안사돈의 사치 행각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들이는 것은 물론 점 하나 찍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는 강남의 유명점집에 매달 거액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점쟁이에게 물은 것은 늘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붙은 애군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겠는가. 제 딸 유진이가 바로 그 애군이었던 겁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저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심연 같았습니다. 화영아, 이 증거들이면 저놈들 10년은 좋게 징역을 살게 할 수 있어. 당장 내일이라도 언론에 터뜨리고 검찰에 넘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철수 씨. 그걸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 한쪽에 커다란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강만식 일가라고 썼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징역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몇 년 살다 보면 병 보석으로 풀려나겠죠. 그리고 나와서는 남은 돈으로 다시 떵떵거리며 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서류 더미에서 안사돈과 강 회장의 사진을 찾아 종이에 붙였습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감옥이 아니에요.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회적 명성과 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그걸 무너뜨려야 해요.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해야 해요.
다시는 이 땅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없도록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발가벗겨야 해요. 그때부터 복수의 설계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가 모아온 칼들을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누구의 심장에 꽂아야 가장 고통스러울지 저는 밤을 새워가며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철수 씨는 제게 J&H 건설이 곧 창립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자선 행사를 연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수많은 언론사가 초청되는 그들 일생 최대의 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바로 저기다. 우리가 복수를 완성할 무대는 바로 저곳이다. 그들이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제가 복수의 설계도를 그리는 동안 유진이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그저 멍하니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가 죽을 가져다 주면 마지못해 몇 술 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차마 우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서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유진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널린 서류들과 벽에 붙은 복수의 설계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아이 낳을래.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나 도망치지 않을 거야. 숨지도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더 이상 근본 없는 서러운 아이가 아니잖아. 나한테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강해질래. 엄마 아빠처럼. 제 딸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불사조처럼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앉아 제가 정리하던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안사돈이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들인 내역서였습니다. 유진이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주 오랜만에 보는 제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자기 아들 애군이라고 했다며? 진짜 애군이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게 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복수의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철수 씨가 법과 권력의 칼을 준비했다면 저와 유진이는 그 칼날에 가장 잔인한 독을 바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표정으로 무너져 내릴지를 한 장면 상상하며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독하게 통쾌하고 짜릿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 집으로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금박이 박힌 화려한 봉투, J&H 건설 창립 기념 자선 행사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초청자 이름에는 경찰청장 박철수님과 사부인 이화영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자신들이 초대한 것이 귀빈이 아니라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저는 그 초대장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설계도 가장 윗부분에 그 초대장을 압정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지는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비장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저 성안의 어리석은 자들은 일생일대의 파티를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안사돈은 강남의 최고급 헤어살롱에서 머리를 손질하며
주변에 모여든 사모님들에게 보란듯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 들으셨어요? 오늘 저희 J&H 건설 자선 행사에 누가 오시는지 경찰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축사를 다 해주신다잖아요. 호호. 다 우리 회장님 인맥 덕분 아니겠어요? 한 사모님이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아첨했습니다. 와, 정말요? 역시 강 회장님은 스케일이 다르시다니까. 사부인 좋으시겠어요. 든든한 사돈을 두셔서. 안사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만족스럽게 쳐다보며 입술 끝을 비죽였습니다. 사돈은 무슨, 그저 우리 민혁이 봐서 얼굴 한번 비춰주시는 거지. 다 우리 집안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양반 명예밖에 없는 공무원이라 이런 자리는 처음일 텐데 와서 보고 배울 게 많을 거야. 그녀는 제 남편을 그저 자신의 파티를 빛내줄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며느리인 유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참, 며느님은 요즘 안 보이시네요. 곧 만삭 아니에요? 안사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준비된 거짓말을 능숙하게 내뱉었습니다. 아, 우리 며느래요? 몸이 약해서 지금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미리 들어가서 쉬고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주고 있답니다. 귀한 손주인데 아무렴요. 그녀의 거짓말에 주변의 사모님들은 역시 사부인, 며느리 사랑이 지극하시다며 부러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안사돈은 그 위선적인 칭찬을 한껏 즐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각 그녀가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말한 제 딸 유진이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 역시 미용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어떤 시끄러운 수다도 부러움의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울 속 저를 바라보는 유진이의 단단한 눈빛만이 함께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사에게 주문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해 보일 수 있는 머리로 해주세요. 가장 차갑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제가 입을 옷 역시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남색에 장식 하나 없는 실크 드레스. 그것은 파티복이 아니라 전투를 앞둔 장수의 갑옷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목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엄마, 꼭 이기고 와. 걱정 마. 이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야. 그냥 처단일 뿐이지. 우리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서재에서 나온 철수 씨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티에 가는 손님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갑시다, 여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심판대로. 행사장이 열리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입구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 플래시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 차가 멈춰서고 철수 씨가 먼저 내려 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청장 부부 동반 참석. 내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 강 회장과 안사돈이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오만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청장님, 사부인,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 영광입니다, 영광. 강 회장은 철수 씨의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았고 안사돈은 제 팔짱을 끼며 친한 척 굴었습니다. 사부인, 오늘 너무 고우세요. 역시 격이 다르시다니까. 자, 이쪽으로 가시죠. 저희가 특별히 제일 좋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제 미소의 의미를 저 어리석은 여자는 평생 알지 못할 겁니다.
안사도는 저를 이끌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유진이 잘 쉬고 있어요. 사부인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연락 안 드렸지 뭐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자신의 손으로 내쫓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 코스프레라니.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행사장은 그들의 허영심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값비싼 와인과 화려한 꽃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청업체들의 피와 눈물을 짜내서 만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과 안사도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저와 철수 씨를 이끌고 중앙의 헤드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길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력 정치인, 대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까지 그들은 모두 강 회장 부부에게 아첨하며 동시에 철수 씨에게 눈도장을 찍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저 얼굴들 중 누군가는 강만식에게 뇌물을 받았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의 불법적인 사업에 힘을 실어주었을 겁니다. 저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들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문득 제 딸 유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밤 비를 맞으며 놀이터 벤치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있던 내 딸. 저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과 차갑게 쏟아지던 빗줄기. 저들의 웃음소리와 내 딸의 절규. 극명한 두 개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제 안에 마지막 남았던 연민마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헤드 테이블에 앉자 강 회장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청장님, 이따 축사 잘 좀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이 저희 행사를 빛내주시니 아주 든든합니다. 철수 씨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마 오늘 제 축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리 없는 강 회장은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무대 위의 조명이 밝아지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J&H 건설 창립 기념 사랑 나눔 자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대가 올랐다. 그리고 너희는 이 무대 위에서 제물이 될 것이다.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제 눈빛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차가운 유리알 같았습니다.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박철수 경찰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모든 조명이 헤드 테이블의 철수 씨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과 안사도는 마치 자신들이 박수갈채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철수 씨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시작한다는 짧은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최 측에서 준비해준 미사역으로 가득한 축사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그저 연막일 뿐이라는 것을. 철수 씨가 무대 중앙의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 거대한 행사장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단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헤드 테이블의 강 회장 부부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정면을 향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축사 원고를 연단 위에 내려놓는가 싶더니 이내 그 종이를 천천히 반으로 찢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행동이지? 하는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강 회장과 안사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철수 씨는 찢어진 원고를 옆으로 밀쳐두고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폭탄의 신관에 불을 붙이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J&H 건설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자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J&H 건설이 얼마나 많은 불우이웃을 돕고 사회에 공헌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자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의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기업의 부패와 탐욕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장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사색이 되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철수 씨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기 스크린을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스크린에는 조금 전까지 J&H 건설의 홍보 영상이 나오던 자리에 빼곡한 숫자와 그래프가 적힌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밤새워 정리했던 강만식 일가의 비자금 흐름도였습니다. 이것은 J&H 건설이 지난 10년간 하청업체들을 압박하여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스크린이 바뀌자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뇌물 상납 리스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정치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를 뜨려고 꼼지락거렸습니다. 이 돈은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을 포함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검찰과 국세청 직원들도 많이 와 계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부터 이 증거 자료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영상 꺼. 경비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행사장 입구는 철수 씨의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그런 강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만식 회장,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당신의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안사돈이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 점집에 수천만 원씩 바친 내역서였습니다. 그녀가 점쟁이와 나눈 대화 녹취록까지 자막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붙은 애군인 그녀를 어떻게 떼어낼 수 있겠는가. 안사돈은 안 돼 하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심지어 며느리를 애군이라 칭하며 떼어낼 국리나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만삭의 며느리를 아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더러운 것이라 칭하며 발길질하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장례는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헤드 테이블의 강 회장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 파렴치한 자들이 바로 자성과 나눔을 외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J&H 건설의 진짜 얼굴입니다. 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려고 했지만 어느새 나타난 건장한 남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멱살을 잡힌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을 들쑤시는 거야. 철수 씨는 마이크에 대고 그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 국민의 심장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나, 강만식. 잘 들어도 내 놈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며 짓밟은 그 아이 박유진. 오늘 나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러 왔다. 철수 씨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내 딸이다. 내 딸이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 부부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행사장 입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아, 이리 오렴. 아빠한테.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행사장 문이 열리고 제 딸 유진이가 배를 가렸던 코트를 벗어던진 채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유진이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철수 씨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연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빠와 딸이 나란히 선 모습,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장면보다도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강 회장과 안사도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이 근본 없다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경찰청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걷어찬 것이 이 나라 권력의 심장이었다는 사실을, 철수 씨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후 강만식 일가는 이 땅에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법의 심판, 그리고 사회의 심판을 엄중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약속이자 한 아버지로서의 맹세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철수 씨는 딸과 함께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뒤로하고 아무 말 없이 그 지옥의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문 밖의 세상은 이미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호텔을 빠져나와 달리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안이나 고통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난 뒤에 고요한 해방감, 마침내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낸 군인의 허탈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철수 씨의 단단한 옆모습과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유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느새 유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제 심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은 경찰청장의 충격 고백과 J&H 건설 일가의 추악한 민낯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은 일제히 검찰과 국세청으로 넘어갔고 강만식 일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만식 회장은 수천억 원대 배임 및 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며 발버둥 쳤지만 철수 씨가 쳐놓은 법의 그물은 너무나도 촘촘하고 단단했습니다. 안사돈 역시 상습적인 폭행과 명예훼손,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카메라를 향해 이건 음모야. 저것들이 다 꾸민 짓이야. 라고 악을 쓰는 그녀의 모습은 한때 여왕처럼 군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저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의 몰골이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얼음의 성 J&H 건설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여기저기서 소송이 빗발쳤으며 결국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한때 그들 곁에 빌부터 아첨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힘과 인맥의 허무한 실체였습니다. 그럼 제 딸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던 사위, 강민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이유로 구속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제 딸 유진이를 잃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전화를 유진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비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나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아기도 있잖아. 유진이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혁 씨, 당신이 버린 건 나뿐만이 아니야. 당신은 당신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까지 버렸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당신 이름은 내 인생에서도 내 아이의 인생에서도 오늘로 완벽하게 지워졌으니까. 전화를 끄는 유진이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딸이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증표였습니다. 세상은 강만식 일가의 몰락에 통쾌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철수 씨의 행동에 대해 갑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권력을 사적인 복수에 이용한 것은 문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저와 유진이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 내일 사표를 내려고 해. 제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청장으로서 나는 법을 어겼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지만 원칙을 어긴 건 사실이야.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 후회는 없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 유진이의 아버지로 온전히 살아가고 싶어. 그걸로 충분해. 그의 결정에 저와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조금씩 잦아들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이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세상의 그 어떤 가족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어느 봄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저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며 유진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신기하게도 철수 씨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의 무게, 평생을 짓누르던 제 마음의 모든 응어리가 그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이름 엄마가 지어주면 안 돼? 저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기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박하늘, 우리 하늘이, 하늘.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에 맑고 투명한 하늘. 이제 이 아이의 앞날은 그 이름처럼 늘 푸르고 찬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아이는 세상 앞에 당당한 박씨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유모차를 끌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경찰청장이 아닌 평범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손주의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유진이는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드러운 바람. 세상의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제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며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풍경. 저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던 걸까요? 수십 년간 저는 제 딸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그림자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어둠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함께 손잡고 맞서 싸우며 서로의 강패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텅 비어있던 내 옆의 혼주석은 이제 더 이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는 든든한 남편이, 내 앞에는 사랑스러운 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있습니다.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와 짐승 같던 목소리가 문득 떠오를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제 손을 잡아주는 작은 손의 온기가 그 모든 아픈 기억을 녹여줍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늘 속에 사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한 딸의 자랑스러운 엄마 그리고 한 아이의 행복한 할머니 이화영입니다. 그것이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제가 마침내 찾아낸 나의 이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짓밟힌 존엄을 되찾기 위한 한 가족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아닌 용기 있는 폭로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후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박철수처럼 과거의 선택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
이화영처럼 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 맞서야 하는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픔과 분노 뒤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의 편견에 맞서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 보일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쾌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